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100일 대한민국 보고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회 문화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공론장,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그 의견이 표출되는 장이 제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 종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행정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려는, 규제하려는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언론 규제 기구에 대해서 행정 개입이 완전히 이제 지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개입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죠. 7월 9일 대통령실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국무회의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배석 배제를 공식 통보했죠. 8월에서 9월에 걸쳐서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재편하는 시도를 해요. 결국 9월 9일에 이진숙 추출법이다. 이진숙을 쫓아내려는 법이다. 라는 그러한 법을 규정하면서 위원장 임기 자동 종료 이렇게 처리해버렸죠. 10월 1일에 종교시민단체는 정권 편향적 방송장악 구조를 만든다. 이렇게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방송미디어통신위법, 새로 만든 이 법 철회를 촉구했는데 국가기관의 매체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할 뿐이다. 참 KBS 강규영 이사를 쫓아낼 때 방송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걸 운운할 때 모습 생각해 보면 정말 그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국민이잖아요. 우리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국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그러면은 강규형 이사를 그렇게 축출하면서 자기들은 방송의 독립이다 그렇게 외치고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 말이 필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건전한 공론장, 담론의 장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도대체 무슨 정당한 근거가 있느냐 물어보면 궤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궤변이라고 우리가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이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교육하고 키워나가는 길만이 자유민주주의의 길이죠. 너무 공상적으로 들린다고요? 아닙니다. 공상 아닙니다. 250년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중간중간이 많은 어려움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강점을 살려서 뚫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훌륭한 건국정신과 헌법 원리의 바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뚫고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정말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행위와 언변들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의 그 양심에 반하는 그러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산해야겠습니다. 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여론을 통제하려 하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 합니다. 8월 5일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 대통령 말의 무게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광우병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의 광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들은 왜 안 나왔나요? 그때의 일은 뭐고 지금의 일은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의 어떤 나쁜 의도성과 편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9월 6일에
최대 15배에서 20배 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초안을 이렇게 법안을 마련 민주당은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종교 신앙 영역을 아주 선별적으로 형사처벌하는 혹은 집행하는 부분을 보입니다. 8월 29일에 기독교 대표적인 방송국인 극동방송을 특검이 압수수색했죠. 자, 9월 8일에는 우리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목사님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켰습니다. 10월 10일에는 통일교 총재를 정교 유착이다, 쪼개기 후원 의혹이다, 구속, 기소했습니다. 너무 쉽게 구속돼요. 우파 구속, 좌파 불구속. 권력 있으면 죄가 없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제 권력이 없으면 죄가 있게 되고, 유동규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자, 이런 세간의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자, 수사, 형사 절차의 공론장에다가 막 개입합니다.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체포가 이루어지죠. 10월 2일에 이진숙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즉시 인권 법무단체들이 과잉 집행 가능성을 막 지적하자 10월 9일 법원에서 체포 적부심으로 피의자를 석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라는 직이잖아요. 상징적이죠. 수사 형사 절차를 이용해서 공론장을 막 개입하려는 그러한 것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항목으로 의회 절차를 축소시킨다. 입을 틀어막는다. 필리버스터 제한 입법을 시도한다. 필리버스터를 해도 그냥 막 통과시키는데 그거 며칠 정도도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제한하겠다. 이걸 세상에 발의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독식에 대해서는 하나의 반성이나 사과가 없어요. 실제로 정부 법안 처리의 주요 관문으로 기능하면서 입법, 탄핵, 검찰개혁 관련 핵심 어젠다를 완전히 여당 손아귀에서 통제하고 있죠. 그냥 형식적 다수결 만능주의, 반헌법적인 다수의 폭정, 그리고 선출된 독재, 이런 길이죠. 그러면서 다수결이면 반대, 헌법의 다수결인데 뭔 문제야라는 좀 초급적인, 저급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 전통의 너무나 취약성을 그냥 민낯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법 행정이 유착되어서 다수 여당이 마치 점령군처럼, 의회가 아니죠. 의회가 아닙니다. 국사를 의논하는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한 몸의 점령군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교육 영역까지 정치화를 시도합니다. 6월 14일 날 대선 후보 시절에 내건 교사 정치활동 보장 공약을 다시 거론했어요. 자, 그래서 교사단체들도 정당 가입, 정치후원금 납부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부르짖습니다. 자, 그런데 교원의 정당 가입, 피선거권 허용, 정치활동 범위 확대만 논의하고 뭐가 없습니까? 학생 학습권 보호, 교실 내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그리고 정치 동원 방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규정 마련은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교육 현장이 정치적인 투쟁의 진입문으로 변하면은 그 피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 영역에서 우리 중립성 유지 방안이 후순위로 완전히 밀리고 있죠. 전문성과 중립성, 미래 세대를 돌보고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국익을 염려하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 정파적인, 편향적인 그러한 것을 의도하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다수의 어떤 의서, 다수결의 논리로, 그야말로 정말 초급적인 논리로 이를 정당화하는
것이 점령군처럼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문화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시간에는 과연 이러한 변화들이 어떤 집단 계층 세력에게 혜택을 주고 또 어떤 집단 계층 세력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는지, 여러 가지 주권과 국가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가치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인 그러한 점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